행복아, 우리 행복아, 엄마 이제 어떻게 살아? 그 소리 끄끄 끊어질 듯 이어지는 딸 아이의 울음소리가 닫힌 방문을 뚫고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행복하라고 뱃속에서부터 복덩이라고 지어준 그 태명이 지금 딸의 입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단어가 되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미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겠지요. 차라리 시퍼런 칼로 제 살점을 도려내는 게 덜 아플 것만 같았습니다. 시댁에만 다녀오면 만삭의 내 딸은 저렇게 죽은 듯이 울었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운 내 새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되게 해주고 싶었는데 어쩌다 저 차가운 방문 뒤에 갇혀 태어날 아이의 이름만 부르며 울고 있는 걸까요? 제 숨이 먼저 멎을 것만 같은 그 밤, 저는 방문 손잡이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무슨 일이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어미의 그 한마디가 되레 딸의 무너진 가슴에 더 큰 짐이 될까봐 그저 입술만 깨물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미처 몰랐습니다. 그 밤 딸의 울음소리가 제 남은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하는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음을 말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딸 아이의 울음소리가 잦아들 무렵에는 동쪽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부엌으로 가 쌀을 씻었습니다. 쌀알이 손바닥에 부딪히는 차가운 감촉만이 제가 아직 현실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제일 좋은 놈으로 골라온 싱싱한 전복을 꺼내 잘게 다졌습니다. 임신한 딸을 위해, 뱃속 손주를 위해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고작 이런 것뿐이었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집안에 퍼질 때쯤 수민이의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밤새 울어 퉁퉁 부은 눈, 핏기 하나 없는 입술, 푸석푸석한 얼굴. 제 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29 꽃다운 나이가 무색하게, 몇 년은 더 나이 들어버린 낯선 여자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엄마 잠 안 잤어? 목소리는 또 얼마나 잠겨 있는지.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지금 제가 무너지면 저 아이는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 딸하고 손주 먹일 건데 잠이 대수야? 이리 와 앉아. 엄마가 전복죽 기가 막히게 끓였어. 영양가 듬뿍 넣었으니까 우리 행복이도 좋아할 거야. 수민이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와 앉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떠준 죽을 한 숟가락 입에 넣는가 싶더니 이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맛있다, 엄마. 근데 속이 좀 안 좋네. 나중에 먹을게.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입덧이나 변덕이 아니라는 것을요. 속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민이의 맞은편에 앉아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일부러 더 다정하고 따뜻한 목소리를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수민아, 시댁에서 무슨 일 있었니? 사부인이 뭘 하셔? 아니면 이 서방이 속상하게 했어? 제 물음에 수민이는 고개를 퍼뜩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준비라도 한 듯 어색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니야, 엄마.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그랬지. 임신하면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잖아. 호르몬 때문인가 봐.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서툰 거짓말을요. 평생을 봐온 제 새끼인데 저 표정이,
저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건 괜찮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간신히 버티고 있는 벼랑 끝에 선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엄마 보고 싶었구나. 힘들면 언제든지 와. 여긴 언제나 내 집이니까.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어. 더 캐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딸 아이 앞에서 저는 그저 웃어주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민이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방으로 들어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무거운 배를 이끌고 돌아서는 뒷모습이 어찌나 위태로워 보이던지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붙잡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딸이 방으로 들어가고 식탁 위에는 김이 식어버린 전복죽 2그릇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저는 차마 그 죽을 치우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민이가 식탁 위에 두고 들어간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그 휴대폰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남의 것을 훔쳐보는 나쁜 어미가 되는 것 같아 망설였지만 딸의 핏기 없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켜자 잠금 화면 위로 알림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보낸 것일까? 저는 저도 모르게 화면을 쓸어 넘겨 잠금을 풀었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톡 목록 가장 위에 있는 이름. 내 사랑 지훈 씨. 제 사위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수민이가 보낸 톡들이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지훈 씨 바빠? 톡 좀 봐줘.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걱정돼서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어머님 앞에서 실수한 거라도 있으면 말해줘. 내가 다 사과할게. 여보 제발 나 너무 무서워. 수십 통의 톡. 애원하고 빌고 불안에 떠는 제 딸의 목소리가 글자 하나하나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톡들 옆에는 숫자 1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텅 비어 있는 그 공간. 그것은 그 어떤 대답보다도 더 잔인한 거절이었습니다. 사위놈은 이 모든 것을 딸의 절규를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읽고도 철저하게 짓밟고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세상 다정하던 내 사위가 내 딸을 이토록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었다니. 결혼식장에서 제 손을 잡고 수민이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맹세하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람 좋게 웃으며 저희를 가족으로 맞아주던 사돈댁의 얼굴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모든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댁에만 다녀오면 죽을 듯이 울던 딸. 아무 일 없다며 거짓말을 하던 위태로운 표정. 그리고 이 차갑고 잔인한 침묵의 증거까지.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힌 딸의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문 안에서 제 딸이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는지를. 어미는 딸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딸이 웃으면 어미도 웃고 딸이 울면 어미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이제는 제가 울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제 딸을 울게 만든 그들을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내 귀로 직접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철옹성 같은 시댁의 문턱을 넘어 그 위선적인 얼굴들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내 손으로 끄집어내야만 했습니다.
평범한 친정 엄마로 살아온 제 인생은 바로 그날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전복죽을 다시 데우고 딸 아이가 좋아하는 장조림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어설픈 위로는 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두개 섣불리 흙 한 줌 던져 넣었다가는 오히려 더 크게 터져버리는 법이니까요. 지금 제 딸에게 필요한 것은 질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묻지 않는 어미의 단단한 일상이었습니다. 수민아, 밥 먹자. 어제 남긴 죽 데우니까 더 맛있다. 제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지만 제 모든 신경은 방문 너머의 작은 소리 하나까지 잡아내기 위해 곤두서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나온 수민이는 어제보다 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밤새 한잠도 못 잔 사람처럼 눈밑이 거무죽죽했고 임신 전 입던 헐렁한 티셔츠는 금방이라도 그 마른 어깨에서 흘러내릴 것 같았습니다. 딸은 말없이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억지로 몇 숟갈 뜨는 모습이 안쓰러워 저는 일부러 밝은 화제를 꺼냈습니다. 어머, 이 장조림 보니까 생각나네. 우리 사위, 이거 참 좋아했잖아. 결혼 전에 집에 인사 왔을 때 이거 한 접시를 혼자 다 비웠지. 아마 제 말에 수민이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딸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랬나 기억 안 나네. 기억이 왜 안 나? 자네가 어찌나 맛있게 먹던지 사부인께서 자기 아들이 엄마가 해준 것보다 장모님 음식을 더 좋아한다고 서운해하셨다지 않니? 이서방도 참 눈치도 없이. 저는 웃으며 사위 녀석의 편을 드는 척 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 행복했던 기억 앞에서 제 딸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수민이는 잠시 숟가락을 든 채 허공을 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딸의 눈빛이 절망으로 까맣게 물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수민이는 다시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좀 그래. 먹는 거 앞에선 체면도 없지.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은 나왔으니까요. 제 딸은 지금 남편과의 행복했던 기억조차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조각나는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수민이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표정조차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잡지에서 고급 유모차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마치 이제야 생각났다는 듯이 잡지를 집어들고 수민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 수민아. 이것 좀 봐. 요즘 유모차는 이렇게 좋게 나오네. 우리 행복이 태어나면 이런 거 하나 사줘야겠다. 안 그래? 수민이는 그저 힐끗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곧 태어날 제 아이의 물건을 보면서도 기쁨도 설렘도 느껴지지 않는 어미라니. 저는 가슴이 미어졌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서방은 뭐래? 아들이었으면 좋겠대, 딸이었으면 좋겠대. 요즘은 다들 딸을 더 좋아한다던데. 별말 없어? 에이, 왜 별말이 없어? 우리 행복이가 얼마나 예쁠 건데. 이서방 닮았으면 키도 훤칠할 거고 너 닮았으면 눈이 사슴 같을 텐데. 사부인께서도 엄청 기다리시지? 사부인이라는 말에 수민이는 마치 가시에 찔린 사람처럼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고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 좀 피곤하네. 방에 들어가서 좀 누워야겠어. 그렇게 딸은 또다시 제게서 도망쳤습니다. 저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잡지를 손에 든 채 굳게 닫힌 방문을 노려보았습니다. 시댁, 그리고 사위.
그 두 단어는 이제 제 딸을 무너뜨리는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부부싸움 같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딸은 지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벽 앞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의 이름은 아마도 시댁과 남편일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서방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보기로. 제 예상이 맞다면 그는 제 전화 또한 피하거나 무언가 숨기는 듯한 태도를 보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기 전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해야 했습니다. 떨지 말자. 평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장모처럼. 신호음은 길지 않았습니다. 4번쯤 울렸을까 뚝 끊기는 소리와 함께 사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짜증이 섞인 무뚝뚝한 목소리. 목소리에는 일말의 반가움이나 예의조차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아, 이서방. 나일세. 바쁜가? 아, 장모님. 네, 좀 바쁘네요. 무슨 일이세요? 그 건조한 말투에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애써 다정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수민이가 친정에 와 있는데 몸이 영 안 좋아 보여서 자네가 옆에서 챙겨줘야 할 텐데 걱정이 돼서 전화했지.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는 한숨을 쉬는 듯한 소리와 함께 믿을 수 없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걔 원래 좀 유난스럽잖아요. 괜찮을 겁니다. 전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이만 끊겠습니다, 장모님. 유난스럽다니.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만삭의 아내가 제 새끼를 품고 있는 아내가 아프다는데 유난스럽다는 말이 남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간신히 누르며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서방. 잠깐만.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뚜뚜하는 차가운 신호음만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기 직전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깨르르 수화기 너머 아주 희미하게 젊은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일까? 회의 중이라던 놈의 옆에서 어떻게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릴 수 있단 말인가? 혹시 회사 동료일 수도 있지. 아니, 그 웃음소리는 그런 사무적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교태가 섞인 간지러운 웃음소리였습니다. 어젯밤 제가 봤던 수십 통의 톡. 그 모든 애원을 읽고도 무시했던 그놈의 잔인함. 그리고 방금 전 제 딸을 유난스럽다고 폄하하던 그 냉정한 목소리. 마지막으로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그 의문의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제 사위는 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런 인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시댁과 또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추측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설픈 탐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딸을 지켜야 하는 어미였습니다. 어미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악마도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제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도 억울함도 이제는 사치였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진실을 내 손으로 잡아내는 것뿐이었습니다. 검색창에 저는 떨리지 않는 손으로 천천히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초소형 녹음기. 그날 이후 저는 웃고 이야기하고 음식을 하면서도 온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 영혼의 절반은 늘 굳게 닫힌 딸의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차가운 결심을 다지며 서슬퍼런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엄마 김영희는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오직 내 새끼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만 남은 짐승, 혹은 복수의 화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손바닥보다 작은 택배 상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품명란에는 USB 메모리라고 적혀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눈을 피해 조용히 상자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뜯자 제 새끼손가락 한마디만 한 작고 검은 물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초소형 녹음기. 이것이 제 딸을 구할 동아줄이 될지 아니면 제 심장을 꿰뚫을 비수가 될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쇠붙이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미가 되어서 자식의 삶을 몰래 엿듣는 짓을 해야만 하는 제 자신이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감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구조였습니다.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어미는 흙탕물에 몸을 던져야만 하는 법입니다. 설령 그 물이 더럽고 차가울지라도 그날부터 저는 녹음기를 제 옷주머니 깊숙한 곳에 넣고 다녔습니다. 마치 부적처럼 혹은 언젠가는 써야 할 비수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딸이 다시 그 지옥 같은 시댁으로 향하는 날을.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수민이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집안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맛있는 것을 해다 바쳐도 두어 숟갈 뜨는 둥 마는 둥 했고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소리가 제 방문 앞까지 들려왔습니다. 불러도 겨우 고개만 돌리는 딸 아이의 텅 빈 눈을 볼 때마다 제 가슴 속 칼날은 더욱 날카롭게 벼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주말 아침 수민이가 창백한 얼굴로 제게 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저녁에 시댁 가봐야 할 것 같아. 아버님 생신이라 가족들 다 모인대. 올 것이 왔구나.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가봐야지. 아버님 생신인데 빠질 수 있나? 내가 과일이라도 좀 싸줄까? 내 시어머니 좋아하는 샤인 머스켓 사다 놓은 거 있는데. 저는 일부러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고 예쁜 보자기를 찾았습니다. 부산을 떠는 제 모습을 본 수민이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그냥 갈게. 무슨 소리야? 빈손으로 가는 법이 어디 있어. 사돈어른 생신인데.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예쁘게 포장해 줄게. 이것은 제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저는 정성껏 과일 상자를 포장하며 수민이에게 말했습니다. 수민아, 엄마가 포장하는 동안 너 가서 가방 좀 가져와 볼래? 차에 두고 내리면 안 되니까 엄마가 과일이랑 같이 챙겨줄게. 아무것도 모르는 딸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으로 들어가 며칠 전 시댁에 들고 갔던 그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쩐다. 포장지가 좀 모자라네. 수민아, 미안한데 저기 안방 서랍에 보면 포장지 여분 좀 있거든. 그것 좀 갖다 줄래? 내가 할게, 엄마. 아냐. 넌 앉아 있어. 무거운 몸으로 뭘 자꾸 움직여. 어서 엄마 좀 갖다 줘. 수민이가 제 등을 떠밀려 안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그 차갑고 단단한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몇 번이나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수민이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쪽 작은 주머니의 실밥이 살짝 뜯어진 틈 사이로 녹음기를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마치 끔찍한 범죄라도 저지르는 사람처럼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녹음기를 넣고 지퍼를 닫기까지 그 짧은 시간이 마치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겨우 가방을 제자리에 내려놓았을 때 수민이가 포장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이거 맞아? 그거 맞아. 아이고, 우리 딸 고마워.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포장을 마저 했습니다. 제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지만 제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엄마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수민이가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저는 현관까지 따라 나가 딸의 옷매무새를 만져주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딸 다녀와.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무슨 일 있으면 꼭 엄마한테 전화하고. 알았지? 제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수민이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다녀올게. 저는 차에 올라타는 딸의 뒷모습을 그리고 그 아이의 어깨에 들쳐 메인 그 가방을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은 심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차가 떠나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치 사지로 제 새끼를 떠나보낸 어미처럼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없게 해주십시오.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이게 해주십시오. 녹음기 안에 그저 평범하고 다정한 가족들의 대화 소리만 담겨 있게 해주십시오. 저를 의심 많고 못된 어미라고 욕하셔도 좋으니 제발 제 딸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을 홀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천둥처럼 귀를 때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거실을 수십 번, 수백 번 오갔지만 불안한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달려가 딸의 가방을 빼앗아 오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늙은 어미의 못된 의심이기를 제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애타게 바랐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을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나갈 때보다 더 새하얗게 질린 얼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운 걸음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절망시킨 것은 텅 비어버린 딸의 눈동자였습니다. 영혼이 모두 빠져나가 껍데기만 남은 사람처럼 그 눈에는 아무런 빛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수민아, 왔어? 늦었네. 저녁은 먹었고? 응. 딸은 제 질문에 단 한마디로 대답하고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비틀거리며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에 대고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딸의 어깨에 힘없이 걸쳐진 가방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민이가 방문을 닫고 들어간 뒤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가방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딸에게 잠시나마 지옥 같은 현실을 잊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 문틈으로 딸의 방문을 지켜보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방 안의 불이 꺼졌습니다. 저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딸 아이가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들어간 가방으로 다가갔습니다. 가방을 집어드는 제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지퍼를 여는 소리가 오늘따라 왜 이리도 크게 들리는지 자고 있는 딸이 깰까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가방 안쪽 제가 녹음기를 숨겨두었던 작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 그것이 손가락 끝에 닿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녹음기를 꺼내든 저는 마치 도둑이라도 된 것처럼 재빨리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서도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작은 기계 안에 과연 무엇이 담겨 있을까? 제발 제발 아무것도 아니어라. 사돈네 식구들의 웃음소리, 즐거운 대화 소리만 담겨 있어라. 그러면 내가 이 못된 의심을 한 죄로 평생을 속죄하며 살겠다.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 처음에는 잡음만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이내 익숙한 목소리들이 귓가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라가 왔구나. 어서 오너라. 몸도 무거운데 힘들었지? 사부인 최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꿀처럼 달콤하고 비단처럼 부드러운 목소리.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제 딸 수민이의 목소리. 그러나 그 목소리는 잔뜩 주눅이 들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너희 엄마가 보냈다는 과일 참 탐스럽더라. 역시 안사돈은 뭘 해도 야무지셔. 사돈 어른의 목소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화기애애한 가족의 저녁 식사. 저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어폰을 빼려 했습니다. 그래,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내가 미쳤지. 내 딸과 사위를 의심하다니.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 그럼 식사들은 이쯤 하고 수민아, 너는 나랑 안으로 잠깐 들어가자. 할 얘기가 있으니. 최 여사의 목소리. 조금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싸늘하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네, 어머님, 아버님하고 내 남편은 사업 얘기 좀 나누라 하고. 넌 나 따라와.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정막. 그 정막을 깨고 최 여사의 목소리가 제 고막을 찢고 들어왔습니다. 앉아라. 내가 지난번에 말했을 텐데. 아직 정리 안 한 게냐? 정리라니. 대체 무슨 정리를 말하는 것인가? 어머님, 저는 지훈 씨 없으면 못 살아요. 그리고 뱃속에 행복이도 있잖아요. 제발,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 딸이 울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처절한 목소리에 제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깟 계집애 하나 가진 게 유세라고. 어디서 감히 내 아들 앞길을 막으려 들어. 최 여사의 목소리는 이제 비수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지훈이 곧 JS 그룹 막내딸하고 약혼할 거다. 너 같은 넌덜머리 나는 집안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대단한 집안이야. 내가 조용히 물러나줘야 우리 지훈이가 헐헐 날아오를 수 있단 말이다. 알아들어? 약혼 전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시죠. 어머님, 지훈 씨가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제발이요. 사랑? 가소로운 것. 그깟 풋사랑 나부랭이가 밥 먹여주더냐? 너 이 가방 얼마짜리인 줄은 아냐? 내가 평생 벌어도 못 살 명품이야.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누리는 것들,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아? 내가 조용히 사라져주는 값으로 내가 이 집 하나는 남겨주마. 아이는 우리가 알아서 키울 테니 넌 몸만 나가면 돼.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딸이, 제 어린 새끼가 지옥의 한복판에서 이런 모욕과 협박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싫어요. 절대 못해요. 죽어도 지훈 씨랑 우리 행복이랑 못 떨어져요. 짝! 그 순간 날카로운 마찰음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딸의 작은 신음소리.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내가 버틴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이미 내 남편 마음은 떠났어. 그 애한테 푹 빠져서 너랑 뱃속에 내 새끼는 짐 덩어리 취급한 지 오래라고. 너만 없어지면 돼. 너만.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집어 던지고 당장이라도 그 집으로 달려가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사위, 그놈의 목소리를 아직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발, 제발 내 사위만은 아니기를. 녹음기에서는 한동안 최 여사의 일방적인 폭언과 딸의 흐느낌만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토록 기다리고 또 두려워했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이러고 계세요? 사위, 이지훈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내 딸 편을 들어다오. 내 어미를 말리고 내 아내를 감싸 안아다오. 지훈 씨, 여보, 어머님이 나보고 이혼하래요. 당신 다른 여자랑 약혼한다는데 사실 아니지? 그렇죠? 딸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희망이 신락 같은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것은 바로 제 사위였습니다. 하수민아, 제발 좀. 엄마 말씀대로 해. 그게 너한테도, 나한테도, 우리 모두한테 좋은 길이야.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 목소리,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내 딸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 위선적인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라는 감정마저 사치처럼 느껴질 만큼 머릿속은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이어폰 너머로 제 딸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그 인간들의 잔인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흘러나왔지만 제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계처럼 녹음기의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거실로 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굳게 닫힌 딸의 방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저 문 안에서 내 새끼는 지금 어떤 심정으로 누워 있을까? 사랑했던 남편과 어미처럼 따랐던 시어머니에게 버림받고 뱃속의 아이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한 채로 그 작은 몸으로 이 모든 절망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들의 머리채를 잡고 내 딸이 겪은 고통을 1000배, 10,000배로 되갚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감정적인 분노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미 악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악마를 잡으려면 나 또한 악마보다 더 지독하고 냉철해져야만 했습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려 저는 조용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맑았습니다.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단정하고 값비싸 보이는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어설프고 불쌍한 피해자의 엄마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품 있고 당당하게 내 딸의 존엄을 되찾아올 전사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저는 잠든 딸의 방문을 열고 가만히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물 자국이 얼룩진 창백한 얼굴. 곤히 잠든 모습이 아니라 기절하듯 쓰러져 있는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딸의 이마를 한번 쓸어주고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수민아, 조금만 버텨. 이 어미가 다 끝내줄게. 제가 향한 곳은 서초동 법조타운이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알아낸 이혼 소송에서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는 여성 변호사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넘긴 40대의 여성이 저를 맞았습니다. 박수민 씨 어머니 되시죠? 앉으세요. 저는 변호사 앞에 앉아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부터 들어주십시오. 변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제가 건넨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최 여사의 가식적인 목소리부터 제 딸의 애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짓밟아버린 이서방의 잔인한 한마디까지. 녹취가 재생되는 동안 변호사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인자하던 첫인상은 온데간데 없이 날카롭고 냉철한 법률가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모든 녹음이 끝나고 변호사는 조용히 이어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아주 명백하고 강력한 증거입니다. 유책 사유가 저들 부부에게 있음을 입증하고도 남습니다. 이혼은 물론이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도 저희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단순히 이혼을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제 말에 변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 딸은 저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사랑, 믿음, 그리고 한 여자로서의 존엄성까지. 뱃속의 아이 앞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짐 덩어리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야 했습니다. 돈 몇 푼으로 이 상처가 아물 것 같습니까? 저는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길 원합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요. 그들이 제 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듯 저 역시 그들의 인생을 뿌리부터 뽑아버릴 겁니다. 법이 허용하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요.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변호사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원하시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입지 어머님? 우선 이혼. 하지만 곱게는 안 됩니다. 이서방, 그놈의 사회적 명예, 직장, 그리고 새로 얻으려던 그 대단하다는 집안까지 모든 것을 잃게 만들 겁니다. 그 상간녀라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 여사, 제 딸에게 가했던 모든 모욕과 폭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와야 합니다. 제 딸과 곧 태어날 제 손주가 평생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 말을 듣는 동안 변호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몇 가지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되죠? 첫째, 남편 이지훈 씨와 그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이나 영상,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건 저희 쪽 협력 업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한 협력 업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개요 단계에서 대표님과 논의했던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둘째, 시어머니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대한 증거입니다.
오늘의 녹취는 결정적이지만 그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입증하면 가중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님의 진술이나 혹시라도 받아놓은 메시지, 병원 진료 기록 같은 것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재산 문제입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을 미리 파악하고 소송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지훈 씨의 모든 금융 정보와 부동산 내역을 조회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막힘이 없었고 그 목소리에는 강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어머님께서는 지금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척 따님을 보살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따님이 안정을 되찾으면 차분하게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그동안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수모나 폭력에 대해 털어놓는다면 그 모든 것을 기록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계획을 따님은 물론이고 그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가 눈치채는 순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전쟁의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슬퍼하는 피해자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복수라는 거대한 작전을 지휘하는 사령관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자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심장은 복수라는 뜨거운 불길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단호한 목소리로 변호사가 알려준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사설탐정 사무소입니다. 소개받고 연락드렸습니다. 제 사위와 한 여자의 뒤를 밟아주십시오. 그날 이후 제 시간은 두 갈래로 나뉘어 흘렀습니다. 하나는 딸 아이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엄마로 살아가는 시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칼을 가는 복수의 설계자로 살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수민이에게 웃어주며 과일을 깎고 베네쩌고리를 구경하며 태어날 손주에 대한 기대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딸이 잠들면 저는 차가운 이성을 가진 전사로 돌변했습니다. 사설탐정과의 만남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번화가의 시끄러운 카페 구석자리에서 만난 그는 평범한 중년 신사처럼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군더더기 없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녹취 파일의 사본과 함께 이서방과 시댁 식구들의 이름, 주소,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넘겼습니다. 이지훈 상무와 그 주변에 나타난 젊은 여자를 주시해 주십시오. 두 사람이 만나는 모든 순간을 사진이든 영상이든 좋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여자가 누구인지, 집안은 어떤지 모든 것을 알아봐 주십시오. 탐정은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일주일의 시간을 주십시오. 결과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탐정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며 잠 못 이루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추악한 행적이 드러나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제발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를, 이 모든 것이 제 끔찍한 오해이기를 바라는 모순된 마음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수민이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지냈지만 제가 곁에서 살뜰히 챙긴 덕분인지 조금씩 기력을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억지로라도 밥을 몇 숟갈 더 떴고 가끔은 텔레비전을 보며 희미하게 웃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저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신이 믿었던 세상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배신했는지 알게 되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잠시 아프더라도 썩은 살은 도려내야만 새살이 돋는 법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약속된 시간에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 지난번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짧은 문자였지만 저는 그 너머의 묵직한 의미를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그 카페로 향했습니다. 탐정은 말없이 노란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심정으로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수십 장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고급 호텔의 발레 파킹존 앞에서 제 사위 이지훈이 낯선 여자를 위해 차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이서방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강이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서 두 사람이 와인잔을 부딪히며 서로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서방의 눈빛은 제 딸 수민이를 바라보던 그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깊고 뜨거워 보였습니다. 세 번째 사진. 백화점 명품관에서 이서방이 그 여자에게 목걸이를 걸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고 이서방은 그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넘길수록 제 숨이 가빠왔습니다. 그들은 연인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랑에 빠진 연인. 만삭의 아내를 친정에 보내놓고 남편이라는 작자는 다른 여자와 희희낙낙하며 미래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사진을 보고 결국 터져 나오려는 헛웃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들어간 곳은 시내의 한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다른 옷차림으로 나오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내려놓고 서류 뭉치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탐정이 조사한 상간녀의 신상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유라, 만 28살, JS그룹 한병준 회장의 외동딸, 현재 JS그룹 기획실 팀장으로 재직 중. 녹취록에 나왔던 그 JS그룹이 맞았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서방과 최 여사는 더 큰 부와 명예를 위해 제 딸과 뱃속의 손주를 버리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서류에는 한유라라는 여자의 개인 SNS 주소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SNS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온갖 명품과 화려한 파티, 값비싼 음식들로 가득한 과시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멈추게 한 게시물 하나. 나의 소울메이트, 제이와 함께, 디데이백이라는 글과 함께 모자이크 처리된 남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차고 있는 시계. 제가 수민이와 함께 결혼기념일 선물로 이서방에게 사주었던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디데이백은 아마도 그들의 약혼식까지 남은 날짜일 터였습니다. 제 딸이 뱃속에 아이를 낳을 날과 비슷한 시기. 그들은 제 딸이 아이를 낳는 동안 자신들의 화려한 미래를 축하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컴퓨터를 껐습니다. 더 이상 확인할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더럽고 추악한 비밀이 담긴 사진들, 녹취 파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증명해 줄 서류까지. 이제 남은 것은 복수뿐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아득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제 사위 놈과 그 여자는 지금쯤 달콤한 꿈을 꾸고 있겠지요. 자신들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이혼 소송에서 이기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제 딸에게 주었던 절망과 수치심을 고스란히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이서방, 그놈이 그토록 원했던 사회적 성공과 명예를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고 그 잘난 JS 그룹의 외동딸이라는 한유라에게는 상간녀라는 지울 수 없는 주홍 글씨를 새겨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종한 악마, 최 여사에게는 아들의 몰락을 제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게 하는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었습니다. 폭풍전야. 이제 곧 제가 만든 거대한 폭풍이 그들을 덮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장 효과적인 시기와 방법을 고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이 증거들은 이제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날카로운 비수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작해볼까? 저는 어둠이 내린 거실에 홀로 앉아 제 손에 들린 2개의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나는 제 사위, 이지훈이 다니는 대기업의 감사팀으로 향할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JS 그룹 한병준 회장의 자택으로 배달될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의 아들과 딸이 벌인 추악한 행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혼 소장을 보내기 전에 저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바로 사회적 체면과 명예부터 무너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의 심판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변호사와 탐정은 말렸습니다. 섣불리 증거를 노출하면 상대가 대비할 시간을 주게 되어 소송에 불리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고 싶었던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들이 쌓아 올린 위선의 성이 가장 밑바닥부터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제 딸이 겪었던 절망과 수치심을 그들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도 모르게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2개의 익명 등기우편, 제 손을 떠난 그 봉투들이 어떤 태풍을 몰고 올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딸을 위해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수민이는 며칠 전보다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어제는 꿈도 안 꾸고 푹 잤어. 엄마 밥 먹어서 그런가 봐. 저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우리 행복이도 좋은지 뱃속에서 춤을 추네. 제 손길 아래 딸의 배가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이 작은 생명과 제 모든 것인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기꺼이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첫 번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지훈 상무, 오늘부로 대기 발령 조치 내려졌다고 합니다. 회사 내부 감사팀에서 긴급 조사가 시작됐고 법인카드 유용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혐의라고 합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어머님께서 보내신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사내에서는 이미 불륜 사실이 파다하게 퍼졌고 상대가 JS 그룹 딸이라는 것까지 알려져서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서방, 그놈은 이제 추락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회사에서의 성공과 평판은 오늘부로 끝이 난 것입니다. 진짜 폭풍은 그날 저녁에 터졌습니다.
저녁 뉴스를 보고 있던 제 휴대폰이 불이 나도록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인은 뜻밖에도 그동안 제 전화를 피하기만 했던 최 여사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애가 달아 미쳐버릴 때까지 저는 그녀를 철저히 외면할 작정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전화벨 소리에 수민이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누구야? 왜 전화 안 받아? 스팸 전화인가 보지. 신경 쓰지 마. 제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TV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JS그룹의 한병준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딸이 일으킨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불찰입니다. 진행 중이던 이지훈 상무와의 혼사는 없던 일로 할 것이며 저희 딸은 현재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 자숙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수민이가 멍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게 무슨 소리야? 지훈 씨랑 저 여자랑? 저는 말없이 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주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제가 조용히 TV를 끄자 마침내 포기하지 않은 최 여사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가, 아니 사부인.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비릿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제 딸에게 극각 계집애라며 뺨을 올려붙이고 짐 덩어리 취급을 하던 그 여자가 이제는 제게 사부인이라며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캡처해서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민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제 딸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민아, 엄마, 미안하다. 엄마가 미리 말해주지 못해서. 저는 가방에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것을 꺼냈습니다. 이서방과 한유라가 호텔과 레스토랑을 드나들던 사진들, 그리고 그날의 끔찍한 대화가 담긴 녹음기까지. 이걸 내게 보여주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해. 그리고 내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저들을 용서할 것인지 아니면 내 인생에서 완전히 도려낼 것인지. 수민이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사진을 볼 때마다 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넨 이어폰을 귀에 꽂고 녹음된 내용을 들었을 때 딸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예전의 슬픔과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신감에 대한 분노와 스스로에 대한 연민이 뒤섞인 차가운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수민이가 이어폰을 빼고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여리고 약한 제 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나 저 사람들 절대 용서 못해.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딸을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장과 함께 이지훈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 한유라를 상대로 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최 여사를 상대로 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및 폭행, 협박에 대한 고소장이 동시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사회적인 매장으로 끝낼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법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차가운 칼로 그들의 숨통을 끊기 전에 그들의 팔다리를 먼저 잘라낸 것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이 가진 마지막 한 조각까지 빼앗아 올 것이었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방청석 한쪽에는 최 여사와 그의 남편이, 다른 한쪽에는
한병준 회장 부부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제4위, 아니, 이제는 남이 될 이지우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될 때마다 법정 안은 낮은 탄식과 경악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만삭의 아내에게 쏟아부은 폭언과 협박이 담긴 녹취록, 다른 여자와 미래를 즐기는 사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조직적으로 공모한 정황까지. 상대 측 변호사는 어떻게든 상황을 막아보려 애썼지만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들의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판결은 길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 이지훈과 원고 박수민은 이혼한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이지훈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한다. 또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50%를 원고에게 분할한다.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 박수민에게 있으며 피고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 300만 원을 지급하라. 또한 피고 한유라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최 여사의 상습적 폭언 및 협박 혐의는 별도의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것이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원고와 그 가족에게 100m 이내 접근을 금한다.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한병준 회장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지훈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지훈은 그저 멍하니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수민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보게 된 자의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최 여사가 미친 사람처럼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사부인, 아니, 이 여편네야. 내가 어떻게 우리 아들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을 수가 있어. 하지만 그녀는 제게 닿기도 전에 법원 경위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딸 인생을 망친 건 당신들이야. 당신들이 뿌린 씨앗을 당신들이 거둔 것뿐이라고.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수민이의 손을 잡고 그 지옥 같은 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법원 건물을 등지고 쏟아지는 햇살을 맞는 순간 저는 비로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참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이지우는 회사에서 완전히 쫓겨났고 막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때문에 집까지 팔아 길거리에 나앉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병준 회장은 딸의 스캔들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한유라는 국민 상간녀라는 꼬리표를 단 채 해외로 도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는 결국 상습 협박 및 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어떠한 동정심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낡은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실감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습니다. 맑고 화창한 봄날, 수민이가 건강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핏덩이 같은 작은 생명이 제 품에 안기는 순간 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아가 할미한테 와줘서 고마워.
수민이는 그런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얼굴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그늘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의 얼굴이었습니다. 수민이는 아이를 사랑스럽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얘 이름은 세봄이라고 지었어. 세봄이처럼 우리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행복이라는 이름에 갇혀 울던 내 딸이 이제는 스스로 세봄이라는 희망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저희에게도 따스한 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곤히 잠든 딸과 손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딸의 눈물, 녹음기 속의 잔인한 목소리, 차가운 법정의 공기 그 모든 것을 겪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 없이도 완벽하게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찢어졌던 편지는 다시 붙지 않았습니다. 깨진 거울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조각들을 버리지 않고 그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갈 것입니다. 더 단단하고 더 눈부신 그림을. 여러분이라면 그 지옥 같았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저처럼 독한 어미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가끔 제 자신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후회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딸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모든 엄마들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유일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 사람의 그릇된 욕심과 배신이 한 가정을 어디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피어난 용서와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되돌리고 싶은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 인물들처럼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고, 혹은 배신감에 대한 분노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딛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내일은 바로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으니까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 곁에도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을 수도 있겠죠. 오늘 저와 제 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함께 한 걸음 나아갈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억울한 마음은 풀어드리고 따뜻한 마음은 채워드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